이 가난뱅이 주제에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걸 영광으로 알고 어서 밥값이나 내. 어머니, 이 댁에 살 달짝지근한 것 좀 보세요. 역시 비싼 게 좋다니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우이의 웃음소리가 고막을 날카롭게 찔렀다. 나는 엉망이 된 부엌 한가운데 서서 기름 쩐내를 온몸에 뒤집어 쓴 채 18번째 제사 음식을 상에 올리는 중이었다. 전라도 시골집,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서 보일러마저 고장 나버렸다. 시댁 식구들은 급한 일이 생겼다며 귀신같이 사라져 버렸는데 가족단체 채팅방에는 제주도 맛집에서 찍은 대게 파티 사진이 올라왔다. 내 남편, 내 시어머니, 그리고 내 시누이. 그들은 내가 지금 차리고 있는 조상님들의 영정 사진보다 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다. 한도 없는 그 블랙카드, 그거 내 명의로 된 카드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시댁의 길을 살려주겠다는 명목으로 그저 평범한 월급쟁이 며느리인 척 연기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나는 지쳤다. 나는 은행 VIP 전용 라인으로 전화를 걸었다. 네, 제 명의로 된 가족 카드 중 끝자리가 7012번인 카드요. 전부 동결해주세요. 네, 지금 당장이요. 15분 뒤 시어머니의 전화가 기관총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부재중 전화 87통. 마지막으로 남겨진 음성 메시지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니? 카드가 안 긁힌다. 지금 지배인이 경찰 부른다고 난리 났어. 내가 빨리 해결 좀 해봐. 해결. 내 해결 방식은 당신들이 지난 5년의 빚을 무릎 꿇고 갚게 만드는 것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담동의 공기는 언제나 묘한 냄새를 풍긴다. 향수 냄새도 자동차 배기가스 냄새도 아닌 보이지 않지만 피부를 짓누르는 무언가. 바로 돈의 무게다. 나는 경매장 맨 뒷줄 구석에 앉아 47번이라고 적힌 하얀색 팻말을 손에 쥐고 있었다. 플라스틱 팻말의 모서리가 조금 거칠었다. 나는 무언가를 확인하듯 엄지로 그 까칠한 부분을 반복해서 문질렀다. 다음 경매품은 이중섭 화백이 1954년에 그린 작품 흰솔입니다. 시작가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앞에서 들려왔다. 짐짓 낮게 깔아 뭉갠 그 목소리는 마치 추도사를 낭독하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핀 조명을 받고 있는 액자를 바라보았다. 고개를 푹 숙인 흰 소의 등 라인이 마치 침묵하는 산처럼 보였다. 나는 저 그림을 본 적이 있다. 아버지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속에서 12살 때 아버지에게 왜 이 그림을 좋아하냐고 물었었다. 아버지는 말했다.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란다. 1억 5천만 원. 앞줄에 앉은 누군가가 팻말을 들었다. 1억 8천만 원. 또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손바닥에 땀이 베어 플라스틱 팻말이 미끌거렸다. 천장에 에어컨 바람이 뒷목으로 떨어져 소름이 돋았다. 나는 숨을 세었다. 하나, 둘, 세규 장내가 조용해지고 경매사가 두 번째로 망치를 두드리려는 찰나 나는 천천히 팻말을 들어 올렸다. 47번, 3억 원.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심장 소리마저 들릴 듯 고요한 공간에서 그것은 고인 물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켰다. 앞줄에 앉은 사람들이 하나둘 뒤를 돌아보았다. 호기심, 탐색, 그리고 경멸이 섞인 시선들이 느껴졌다.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한 여자는 선글라스까지 벗고 눈을 가늘게 뜨며 나를 훑어보았다. 오늘 내 차림새가 어떤지 나도 잘 안다. 3년 전 동대문 도매시장 좌판에서 산 검은색 롱패딩. 안에는 정우가 작년에 버린 낡은 니트. 왼쪽 소매 끝에는 세탁기에 돌리다 뜯어진 작은 구멍까지 나 있었다. 나는 그 손을 슬그머니 옆구리 쪽으로 숨기며 손가락을 말아 쥐었다. 3억 원. 47번은 찰하셨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아무도 팻말을 들지 않았다.
망치가 떨어지는 소리는 건조하고 명쾌했다. 마치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측면에 있는 정산 데스크로 걸어갔다. 바닥에 깔린 카페 위 두꺼워 발자국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발이 푹푹 잠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정산 담당 직원은 짙은 화장을 한 젊은 여자였는데 나를 보자마자 눈썹을 살짝 꿈틀거렸다. 아주 미세했지만 내 눈에는 보였다. 손님, 신분증과 결제 수단을 제시해 주십시오. 나는 주머니에서 그 검은색 카드를 꺼내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다. 은행 이름도 소유주의 이름도 없었다. 오직 올록볼록한 숫자들과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박힌 은행나무 입문양 하나뿐. 태성그룹의 상징이었다. 직원의 손가락이 카드에 닿는 순간 나는 그녀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마치 머릿속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그녀의 태도가 순식간에 부드러워졌다. 녹아내리는 버터 같은 미소가 번졌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대기하시는 동안 차량을 준비해 드릴까요? 아니요, 제 차 가져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곤 고개를 숙여 결제를 진행했다. 나는 그녀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가르마 사이로 삐져나온 흰머리를 세었다. 하나, 둘, 셋, 대략 25이나 6쯤 되었을까? 나와 비슷한 또래 같았다. 5년 전에 나도 저렇게 어느 카운터 뒤에 서서 직업적인 미소로 손님들을 대하곤 했었다. 그때의 나는 아버지가 정해준 회사에서 서민 체험을 하는 중이었지만 그녀는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점이 달랐다. 처리되었습니다. 서윤희님. 그녀는 카드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 들고 내게 건넸다. 마치 귀한 곡물이라도 바치는 듯한 자세였다. 작품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정하신 주소로 배송됩니다. 혹시 배송지는? 태성그룹 본사로 보내주세요. 내가 말을 잘랐다. 받는 사람은 서 회장님 앞으로요. 나는 그녀의 표정을 확인하지 않았다. 뒤돌아설 때 앞줄에 앉아 나를 힐끔거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내게 꽂혔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마치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는 듯했다. 저 싸구려 패딩을 입은 여자가 어떻게 태성그룹의 블랙카드를 가지고 있지? 어떻게 3억 원짜리 그림을 서 회장에게 보낼 수 있지? 답은 간단하다. 서 회장이 내 아버지니까. 그리고 나는 그분의 하나뿐인 딸이니까. 경매장을 나왔을 때 밖은 이미 어둑어둑했다. 1월의 서울은 해가 짧아 오후 5시만 되어도 어둠이 깔린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인도 위에 노란빛 웅덩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는 계단 위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얼어붙은 매연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콧속을 맵게 찔렀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꺼내보니 정우였다. 어디야? 엄마가 밥 다 됐냐고 물어보시는데 주어도 없고 인사도 없고 심지어 다정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건조한 문자였다. 나는 그 문장을 3초 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답장 없이 주머니에 다시 찔러 넣었다. 하늘은 짙은 남색으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마치 물 빠진 낡은 천 조각 같았다. 저 멀리 한강 쪽에는 불 켜진 고층 빌딩들이 보였는데 그중 한 빌딩의 꼭대기층은 통유리창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성그룹 본사 사옥이었다. 5년 전 나는 저 건물에서 걸어 나와 택시를 탔고 그 뒤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우산을 챙기지 않아 옷이 흠뻑 젖어 추위에 떨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아버지는 회의실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말했다. 목소리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내가 이 문을 나가면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쫓아나올 줄 알았다. 나를 불러 세울 줄 알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30초, 로비에서 5분, 회사 앞 계단에서 10분을 기다렸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져 머리카락을 적시고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 10분 동안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나를 계속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비서의 말로는
아버지가 수화기 위에 손을 올려두고 있었지만 끝내 번호를 누르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주차장으로 걸어가 7년 된 낡은 구형 아반떼를 찾았다. 문 손잡이는 녹이 쓸어 당길 때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운전석에 앉았지만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다. 대신 이마를 핸들에 대고 눈을 감았다. 핸들 커버는 정우가 사준 것이었다. 뻣뻣하고 조잡한 인조 가죽이라 만지면 껄끄러웠고 싸구려 화학약품 냄새가 났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휴대전화가 또다시 울렸다. 이번엔 시어머니였다. 아니, 어머니라고 불러야지. 서윤이 너 죽었니? 지금 몇 시인데 안 기어 들어와. 밥 안 해? 그 쥐꼬리만 한 가게 하루에 얼마나 번다고 거길 맨날 쏘다녀. 물음표 3개, 느낌표 2개, 부호 하나하나가 바늘이 되어 내 눈을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동을 걸어 서울의 퇴근길 정체 속으로 차를 밀어넣었다. 우리는 강남 변두리에 있는 20년 된 낡은 빌라 5층에 살고 있다. 엘리베이터는 없다. 시어머니는 이곳이 도시 가문의 종택이라며 자부심을 가졌지만 사실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낡은 집일 뿐이었다. 팔기약가와 끌어안고 있는 집 계단을 오를 때마다 왼쪽 무릎이 시큰거렸다. 격렬한 통증은 아니었지만 누군가 손가락으로 꾹 누르는 듯한 둔탁하고 끈질긴 통증이었다. 나는 3층과 4층 사이 계단참에서 잠시 멈춰 서서 벽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다. 복도 센서 등은 고장난 지 오래였다. 3번이나 갈아 끼웠지만 금세 다시 나갔다. 나는 휴대전화 액정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묵은 곰팡이 냄새와 어느 집에서 끓이는지 모를 돼지고기 수육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위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다. 오늘 내가 먹은 거라곤 아침 7시에 가게에서 먹은 삼각김밥 하나가 전부였다. 벌써 11시간이 지났다. 5층 현관 앞에 도착해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열쇠를 꽂았다. 문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찬물처럼 끼얹어졌다. 어유, 서윤희 씨 이제야 오시네. 지금 시간이 몇 시니? 내 시아버지 살아계실 땐 며느리가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 볼륨을 잔뜩 키워놓은 채였는데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가 과장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텔레비전이 아니라 나를 향해 있었다.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 같았다. 죄송해요, 어머니. 차가 좀 막혀서요. 나는 슬리퍼로 갈아 신으며 벗어둔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막히긴 뭘 막혀? 청담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어디서 딴짓하다 온 거 아니니? 어머니의 목소리엔 신문관 같은 뉘앙스가 배어 있었다. 나는 허리를 펴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62의 나이지만 관리를 잘해 피부가 뽀얗고 염색한 짙은 갈색 머리 덕에 젊어 보였다. 다만 눈가의 주름만이 나이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작년에 내가 사들인 캐시미어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80만 원을 내가 2달 동안 꼬박 모은 비상금으로 산 옷이었다. 선물을 받았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었다. 색깔이 너무 칙칙하다. 너 일부러 이런 거 골랐지? 나는 대꾸하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다. 얼른 저녁 차릴게요. 무슨 밥을 이제 차려? 벌써 6시 반이야. 정우랑 수빈이 배고파서 쓰러지겠다. 넌 올케라는 애가 시누이 굶기면서 미안한 마음도 없니? 나는 대답 대신 부엌 문을 열었다. 냉기가 확 끼쳐왔다. 북향인 부엌에는 난방이 들어오지 않아 겨울이면 냉동창고나 다름없었다. 불을 켜고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누렇게 뜬 배추 반 포기, 시들시들한 오이 2개, 유통기한이 사흘 지난 두부 한 목. 아침에 출근할 때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냉장고에 먹을 거 많으니까 장 봐올 필요 없다던 그 말. 어머니, 재료가 별로 없는데요. 없으면 만들어내야지. 너 장사하는 애 아니니? 머리 굴려서 뭐든 만들어내는 게 내 특기잖아.
거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나는 냉장고 문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부엌 천장에 달린 구식 형광등이 웅웅거리며 파르라니 떨었다. 창백한 불빛이 타일 벽에 반사되어 병원 수술실 같은 서늘함을 자아냈다. 나는 호흡을 골랐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고 배추반 포기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렸다. 칼날이 배추를 파고들 때마다 삭, 삭 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기계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칼질을 반복했다. 도마 위에는 칼자국이 깊게 패어 거뭇거뭇했다. 지난 5년간 쌓인 수만 번의 칼질이 남긴 흔적이었다. 칼질을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시누이 수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언니네 그 구멍가게 하루에 얼마나 번다고 거길 매일 나가? 차비나 나오겠어? 그러게 말이다. 우리 피해서 밖으로 놔두는 핑계지 뭐. 어머니의 목소리에 킬킬거리는 웃음기가 섞였다. 모녀가 공유하는 은밀하고 끈적한 친밀감이었다. 내 칼질이 멈칫했다. 칼날이 배추 심지에 깊게 박히며 툭 하고 둔탁한 소리를 냈다. 저녁상을 차려내니 어느덧 8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김치 제육볶음, 두부조림, 오이무침, 그리고 된장찌개. 어머니는 식탁을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또 이거니? 메뉴 좀 바꿀 수 없어? 수빈이 임신한 거 안 보여? 애한테 영양가 있는 걸 먹여야지. 나는 시누이의 배를 쳐다보았다. 임신 5개월 차라 배가 살짝 불러 있었다. 식탁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 다리를 꼬고 휴대전화 화면만 긁어대고 있는 수빈이. 그녀는 분홍색 인부복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발에는 내가 지난달에 사준 어그 부츠를 신고 있었다. 35만 원짜리 언니는 어차피 애도 없어서 돈 쓸 데 없잖아. 나 하나 사줘라며 뜯어낸 것이었다. 내일 시장 가서 사골이라도 사다가 고아 놓을까요? 사골 끓이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 어머니가 눈을 흘겼다.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니? 우리 수빈이 굶겨 죽일 셈이야? 나는 입을 다물었다. 정우가 방에서 어기적거리는 걸음으로 나와 식탁에 앉았다. 젓가락을 들고 밥을 퍼넣기 시작했다. 그는 밥을 먹을 때 절대 말을 하지 않는다. 쩝쩝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다. 입을 벌렸다 다물 때마다 볼이 불룩해졌다가 꺼지기를 반복했다. 나는 그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5년 전 내 심장을 뛰게 했던 그 남자의 흔적을 찾아보려 애썼다. 그때 그는 은행원이었고 매일 말끔한 슈트에 넥타이를 메고 다녔다. 웃을 때면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곤 했다. 돈은 없지만 너 하나만큼은 행복하게 해줄게. 걱정 마. 내가 다 막아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내 편이야.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남자는 목이 늘어난 회색 티셔츠를 입고 머리숱은 듬성듬성해졌으며 눈가에는 피로와 짜증이 섞인 주름이 자글자글했다. 밥을 먹는 와중에도 시선은 휴대전화 게임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가끔 의미를 알 수 없는 헛웃음을 흘렸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다. 정우야, 어머니가 삼겹살 한 점을 집어 정우의 밥그릇 위에 얹어주었다. 이번에 사업한다는 거 자금이 좀 필요하다며? 수빈이 시댁에서 일부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윤희랑 상의해봐라. 정우가 그제야 고개를 들고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엄마 말이 맞아? 나머지 모자란 게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300만 원, 나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지난달 가게 순수익 420만 원, 월세, 공과금,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제하면 180만 원 매달 어머니에게 드리는 생활비 50만 원, 정우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30만 원을 빼면 딱 100만 원이 남는다. 300만 원이면 석 달치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한다. 알겠어요. 내가 대답했다.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계속했다. 시누이 수빈이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두부조림을 집어먹더니 인상을 팍 썼다. 언니, 이 두부 신 거 아니야? 맛이 좀 이상한데? 다음부턴 신경 쓸게.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닦고 바닥을 훔쳤다. 정우는 다시 게임을 하러 방으로 들어갔고
신우이와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깔깔거렸다. 나는 싱크대 앞에 섰다. 온수 수도꼭지가 고장 나찬물로 설거지를 해야 했다. 1월의 수돗물은 칼날처럼 손을 베어내는 듯 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빨갛게 얼어붙었고 손등은 터서 거칠었다. 싱크대 위쪽 창문에는 커튼이 없어 건너편 빌라의 창문이 훤히 보였다. 저 집도 저녁 식사 중이었다. 쌓인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엄마가 아이에게 국을 떠주고 아빠는 무언가 이야기하고 딸은 뒤로 넘어갈 듯 웃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의 그 풍경은 마치 닿을 수 없는 먼 우주의 홀로그램 같았다. 마지막 접시를 헹궈 건조대에 꽂고 손에 물기를 닦았다. 거실에서 어머니가 소리쳤다. 윤희야, 수빈이 내일 입을 니트 좀 손빨래해라. 세탁기에 돌리니까 까칠해서 못 입겠단다. 내가 지난번에 대충 빤 거 아니니? 네, 할게요. 아, 그리고 이번 달 생활비 입금했니? 네, 보냈어요. 왜 확인이 안 되지? 정우 씨 계좌로 보냈어요. 어머니께 이체해 드리라고 할게요. 다음부턴 바로 나한테 보내라. 쟤는 칠칠 맞아서 자꾸 까먹는다. 네. 나는 부엌 문틀에 기대어 거실에 있는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텔레비전 불빛이 그들의 얼굴 위로 어른거렸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문득 5년 전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놈하고 결혼하면 넌 반드시 후회할 거다. 후회는 하지 않는다. 그저 너무 피곤할 뿐이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빤히 올려다보았다. 옆에 누운 정우는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다. 가끔씩 컥 하고 코 고는 소리가 섞여 나왔다. 암막 커튼이 제대로 쳐지지 않아 가로등 불빛이 틈새로 새어들어와 천장에 가느다란 띠를 만들었다. 베개맡에 둔 휴대전화 화면이 번쩍였다. 은행 알림 문자였다. 출금 3억 원. 그림 갑이었다. 나는 그 숫자들을 한참이나 노려보다가 화면을 끄고 다시 천장을 보았다. 구석지에 곰팡이가 핀 물자국이 마치 일그러진 나비 모양처럼 번져 있었다. 저 물자국은 몇 년째 그대로다. 어머니는 윗집에서 물이 샌다고 했지만 수리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비가 올 때마다 나비는 조금씩 더 크고 진해졌다. 마치 서서히 자라나는 종양처럼. 아까 경매장에서 팻말을 들었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 블랙카드, 직원의 달라진 눈빛, 그리고 그 그림, 고개를 푹 숙인 흰 소.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지는 게 아니다. 나는 잠을 청하려 눈을 감았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멈추지 않는 영사기가 돌아가듯 지난 5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나를 식탁 상석에 못 앉게 했던 날, 오씨 집안 대도 못 있는 주제에 감히 어딜 앉아 라고 했던 말, 정우가 처음으로 내게 대출금 상환을 부탁하며 부부 사이에 내 거가 어디 있어 라고 했던 말, 신우이가 돈을 빌려달라며 언니는 애도 없는데 돈 쓸 데 없잖아 라고 했던 말. 나는 눈을 번쩍 뜨고 화장실로 향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 물을 틀었다. 쏴 쏟아지는 물소리가 모든 소음을 삼켜주길 바랐다. 변기와 세면대 사이의 좁은 틈에 쭈그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다.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나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입안으로 들어왔다. 짜고 쓴 맛에 목구멍이 꽉 막혀왔다. 수도꼭지에서 물은 계속 흘러넘쳤다. 5분인지 10분인지 모를 시간이 지났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닿은 무릎이 저려올 때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 속의 나를 마주했다. 퉁퉁 부은 눈, 핏기 없는 얼굴. 30살 여자의 얼굴이라기엔 너무나 지쳐 보였다. 조금만 더 참자. 거울 속의 나에게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찬물로 세수를 하고 수도꼭지를 잠갔다. 화장실을 나오니 정우는 여전히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마치 이 세상의 어떤 불행도 그의 단잠을 방해할 수 없다는 듯이. 내가 운영하는 편집숍 SI는 강남구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15평 남짓한 작은 가게다. 북유럽풍으로 인테리어를 해서 벽은 하얗고 원목 진열장에는 엄선한 상품들이 놓여 있다.
가게 이름 데사인은 내 성인서와 이름 윤의 이니셜을 딴 것이다. 가게에서는 유럽에 잘 알려지지 않은 디자이너 브랜드의 액세서리와 가방을 수입해 판다. 사실 마진만 따지면 지금보다 10배는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수익의 대부분을 따로 모아두고 아주 일부분만 시댁의 끝없는 요구를 막는 데 썼다.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내가 영원히 갚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오후에 새로 들어온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윤희야, 수빈이 시댁 쪽에서 예단비를 500만 원만 더 보태달라고 하더라. 내 융통 좀 해줄 수 있니? 나는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가죽 가방을 꽉 쥐었다. 매끄러운 가죽의 감촉이 차가웠다. 500만 원 지난달엔 수빈이 산후조리원 예약금, 지지난달엔 어머니 임플란트 비용, 그전달엔 정우의 사업 자금. 어머니, 저도 이번 달엔 여유가 없어서요. 여유. 가게 사장이 무슨 돈이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박에 날카로워졌다. 수빈이 내 시누이다. 시집간 시누이 챙기는 것도 올케돌이야. 너 친정에도 이제 식구 없잖아. 앞으로 내가 기댈 때라곤 우리 집밖에 더 있어? 내 생각 말고 정우 체면 좀 생각해서라도 만들어봐.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게 안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다. 알겠어요. 내일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진열대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통유리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바닥을 빛과 어둠으로 갈라놓았다. 나는 어둠 속에 서서 빛 속을 부유하는 먼지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다른 세상을 훔쳐보는 기분이었다. 저녁에 퇴근하니 어머니가 웬일로 환하게 웃으며 반겼다. 윤희야, 고생했다. 수빈이 일은 잘 해결됐어? 내 덕 좀 봤다. 별말씀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또다시 천장을 바라보았다. 정우가 돌아 누우며 등을 보였다. 나는 한때 따뜻하다고 느꼈던 그 등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제는 그저 낯선 타인의 등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문득 5년 전 은행 창구에서 그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나는 일반 고객인 척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고 그는 내 순서가 되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며 상냥하게 웃었다. 창가로 들어온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부서져 내렸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었다. 이 사람은 내가 재벌가 파티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그는 내가 누군지 몰랐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으로 알고 내 질문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답해주고 약관을 설명해 주었다. 그 평등하고 소박한 친절이 나를 무장해제시켰다.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다. 나는 자빠가 작은 중소기업을 하셔라고 둘러댔다.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잘 됐네. 나중에 내가 맛있는 거 사드려야겠다. 은행원 사위라고 싫어하시진 않겠지 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곧 우리 관계를 알아차렸다. 정우의 뒷조사를 마친 아버지는 서류 봉투를 내 앞에 집어 던졌다. 오정우. 시중은행 대리. 연봉 4천만 원, 홀어머니의 시집 안 간 여동생 하나. 빚 3천만 원. 내가 기어코 이런 놈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네. 신라그룹 차남, 롯데가 손자, 내가 줄 세워놓은 혼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 필요 없어요. 내가 말을 끊었다. 전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을 등지고 선 아버지의 그림자는 거대한 산 같았다. 침묵 끝에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내가 그놈을 택한다면 2번 다시 이 문턱을 밟지 마라. 알겠습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지금 침대에 누워 정우의 등을 바라보는 내 마음속엔 오직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설날을 사흘 앞두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올해 제사는 전라도 시골집 가서 지낼 거다. 내가 이틀 먼저 내려가서 준비 좀 해라. 나랑 정우, 수빈이는 좀 늦게 갈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왜 늦게 오는지 묻지 않았다. 왜 제사 준비는 늘 나 혼자 해야 하는지도 묻지 않았다.
지난 5년간 수없이 물어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어머니의 짜증과 정우의 침묵뿐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묻지 않는다. 그저 네 하고 대답한 뒤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할 뿐이다. 가게 문을 닫고 아르바이트생에게 며칠 맡긴 뒤 혼자 차를 몰아 5시간을 달려 시골집에 도착했다. 기와지붕 위에는 작년에 떨어진 낙엽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다. 어머니가 준 열쇠를 꽂아 돌리자 뻑뻑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집 안은 냉동고나 다름없었다.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아 입김이 하얗게 나왔다. 구석에 처박힌 석유난로를 찾아 겨우 불을 붙였다. 주황색 불꽃이 어둠 속에서 일렁였다. 나는 난로 앞에 쭈그리고 앉아 꽁꽁 언 손을 녹였다.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도착했어. 그래. 우린 내일쯤 갈 거야. 수고 좀 해. 알겠어. 내일 언제쯤 와? 모르겠어. 엄마가 오후에나 출발하자는데? 제사 음식 먼저 해놔. 전화가 끊겼다. 텅 빈 시골집, 휴대전화 불빛만이 유일한 조명이었다. 부엌은 별채에 따로 떨어져 있었다. 문을 여니 묵은 기름 냄새가 훅 끼쳤다. 가스레인지는 성냥으로 불을 붙여야 하는 구식이었다. 3번의 시도 끝에 겨우 파란 불꽃이 올라왔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역시나 텅 비어 있었다. 먼저 가서 준비해라라고 했으면서 식재료 하나 사다 놓지 않은 것이다. 한숨을 내쉬고 읍내 시장으로 차를 몰았다. 시골 장터는 서울과 달랐다. 포장되지 않은 날것의 식재료들이 좌판에 널려 있었다. 소고기, 돼지고기, 동태, 밤, 곶감, 사과, 백. 어머니가 문자로 보내준 리스트는 20가지가 넘었다.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렸다. 장을 보고 돌아오니 오후 4시였다. 본격적인 노동이 시작됐다. 배추를 씻고 고기를 다지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동태는 소금 간을 해서 밀가루와 달걀물을 입혀 노릇하게 지져내야 했고 밤은 속껍질까지 일일이 까야 했다. 떡국에 쓸 사골 국물은 적어도 3시간은 푹 고아야 뽀얀 국물이 우러나온다. 나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허리를 펴고 자리에 누울 수 있었다. 오래된 시골집의 이불은 얇았고 요를 깔았음에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등허리를 파고들었다. 나는 몸을 웅크려 체온으로 이불 속을 데워보려 했지만 한기는 마치 뱀처럼 발끝에서부터 기어 올라와 온몸을 휘감았다. 아무리 애를 써도 따뜻해지지 않았다. 새벽 4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이불 밖으로 기어나와 어제 다 끝내지 못한 일들을 다시 시작했다. 밖은 여전히 캄캄한 어둠뿐이었고 부엌의 불빛만이 외로운 등대처럼 홀로 켜져 있었다. 나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전을 뒤집었다. 뜨거운 기름이 튀어 손등에 떨어졌다. 나도 모르게 신음하며 찬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손을 가져다 댔다. 금세 빨갛게 물집이 잡혀 올라왔다. 하지만 그걸 들여다보고 있을 시간 따위는 없었다. 나는 다시 뒤집개를 잡았다. 팬 위에서 기름이 자글자글 소리를 냈고 저는 서서히 노릇해지며 가장자리가 말려 올라갔다. 음식을 하면서 틈틈이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9시, 10시, 11시. 정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제쯤 도착해? 답장은 없었다. 12시, 1시, 2시. 마지막 제사 음식을 접시에 담아 상에 올리고 허리를 펴는 순간 등 뒤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났다. 현기증이 일 정도로 피곤했다. 나는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주머니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냈다. 아침에 떡국을 끓이고 남은 밥을 대충 뭉쳐 만든 것이었다. 이미 차게 식어 돌덩이처럼 딱딱했다. 한 입 빼어 물자 말라 비틀어진 밥알이 입안에서 겉돌며 턱이 시큰거렸다. 나는 그렇게 구석에 처박혀 창밖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는 보이지 않았고 하늘은 마치 더러운 걸레를 덮어 씌운 것처럼 회색빛으로 탁했다. 주먹밥을 다 먹고 일어나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제사상 차림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동쪽에는 북어, 서쪽에는 과일, 가운데는 떡. 모든 음식에는 정해진 자리가 있었고
실수해서는 안 됐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상차림이 틀리면 조상님이 노하신다고. 오후 3시 10분,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정갈하게 차려진 제사상 앞에 서서 그 수많은 접시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해 보았다. 정우에게선 여전히 답장이 없었다. 카카오톡을 열어 가족단체 채팅방을 확인했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2시간 전 시누이 수빈이가 올린 것이었다. 사진 한 장. 내 손가락이 그 사진 위에서 멈췄다.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 사고 회로가 하얗게 정지했다. 사진 속 배경은 고급 해산물 레스토랑의 통유리 창이었다. 창밖으로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햇살은 눈부셨다. 창가 테이블 위에는 붉게 익은 킹크랩 다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 옆에 앉은 3사람. 시어머니, 정우, 그리고 시누이 수빈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특히 어머니는 눈이 실처럼 가늘어질 정도로 활짝 웃어 얼굴에 주름마저 펴진 듯 했다. 사진 밑에는 수빈이의 메시지가 달려 있었다. 오빠가 쏜다. 이번 식사만 150만 원. 엄마가 오랜만에 제대로 호강한다고 너무 좋아해. 어차피 제사 준비는 올케 언니가 다 하니까 우린 맘 편히 즐기자. 그 아래로 줄줄이 달린 답글들. 어머니가 보낸 엄지척 이모티콘. 정우가 보낸 이모티콘은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가 팻말을 들고 있는 그림이었다.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보 고생해. 수빈이의 답글. 나는 정우가 보낸 그 이모티콘을 한참이나 노려보았다. 여보 고생해. 5글자와 꼬리치는 강아지 그림.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손목을 타고 팔 전체로 번져나갔다. 나는 은행 앱을 실행시켜 가족 카드 내역을 조회했다. 내가 매달 정우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며 쓰게 했던 그 부속 카드였다. 결제 알림이 줄지어 떴다. 13시 24분 제주공항 면세점 85만 4천 원. 14시 5분 황제대게 레스토랑 152만 원. 15시 22분 제주 신화월드 메리어트 호텔 160만 원. 1시간 동안 극은 돈이 230만 원이 넘었다. 나는 제사상 앞에 서 있었고 휴대전화 화면의 불빛만이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부엌 쪽에서 매캐한 석유난로 냄새와 차게 식은 떡국의 비릿한 냄새가 섞여 날아왔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너무 오래 서 있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화면에 찍힌 결제 내역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5년. 지난 5년 동안 나는 그들 대신 1,200만 원의 빚을 갚았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10만 원이 넘는 옷을 사 입은 적이 없었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식탁 상석에서 밥 한 번 편히 먹어본 적이 없었다. 지난 5년 동안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너네 친정엔 돈도 없잖아. 내가 기댈 곳은 우리 집뿐이야 라는 가스라이팅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제주도에서 킹크랩을 뜯고 메리어트 호텔에 묵으며 내 카드를 긁고 있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제사상 옆에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전화기를 들어 은행 VIP 전용센터로 연결했다. 반갑습니다. 고객님. VIP 전담 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제 명의로 발급된 모든 부속 카드의 사용 권한을 정지하고 싶습니다. 분실 신고가 맞으신가요? 정지하시면 해당 카드로 일체의 결제가 불가능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즉시 동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부속 카드의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더 필요하신 업무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무음 모드로 바꾼 뒤 제사상 옆에 두었다. 그리고 조상님의 위패 앞으로 다가가 향 3개를 집어들었다. 불을 붙여 향로에 꽂았다.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며 은은한 샌다로드 향이 퍼졌다. 나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위패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나지막이 읊조렸다. 앞으로 이 집안에 저라는 손주 며느리는 없을 겁니다. 제사상 옆에 둔 휴대전화 화면이 계속해서 번쩍였다. 메시지 알림이 쉴 새 없이 떠올랐지만 나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제사 음식을 바라볼 뿐이었다. 초점 없는 유리구슬 같은 북어의 눈, 어제 껍질을 깎다 실수로 낸 작은 흠집이 있는 사과, 표면에 야은 기름막이 굳어버린 차가운 떡국.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다. 10분이었을까? 1시간이었을까? 발목이 저려올 때쯤 천천히 몸을 돌려 시골집 현관문을 열고 돛돌 위에 섰다.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시골의 밤은 고요했다. 자동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멀리서게 짖는 소리만 간간이 들려왔다. 하늘에는 별들이 빽빽하게 박혀 있었다. 검은 벨벳 위에 부서진 다이아몬드 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았다. 나는 차가운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냉기가 콧속을 지나 가슴까지 찌릿하게 파고들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꺼내서 화면을 보았다. 부재중 전화 87통. 전부 덤원이었다. 음성 메시지가 10여 개 와 있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재생했다. 윤희야, 카드가 왜 안 긁히니? 전화 좀 받아봐라. 아직은 평온한 목소리였다. 두 번째 메시지. 너 왜 전화를 안 받아? 카드에 문제 생긴 거 아니니? 조금 다급해졌다. 다섯 번째 메시지. 서윤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사람들 다 계산 기다리고 있잖아. 빨리 전화 안 해? 10번째 메시지.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올라가서 가만 안 둘 테니까. 15번째 메시지는 비명과 통곡이었다.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오씨 집안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같은 저주 섞인 말들이 뚝뚝 끊겨 들려왔다. 마지막 음성 메시지까지 듣고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려던 찰나 다시 진동이 울렸다. 발신자, 어머니. 88번째 전화였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야, 드디어 받았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카드가 왜 정지된 거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망치처럼 고막을 때렸다. 나는 휴대전화를 귀에서 몇 센티미터 떼어놓고 그녀의 악다구니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소리를 안 지르게 생겼니? 내 남편이 호텔에서 결제를 못해서 여권 뺏기고 경찰 부른다고 난리가 났어. 내가 빨리 해결하란 말이야. 저 가난하다고 하셨잖아요. 내 목소리는 건조했다. 가난한 사람 카드가 한도 초과로 안 긁히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전화기 넘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곤 곧바로 어머니의 대성통곡이 이어졌다. 너 작정하고 우리 망신 주려는 거지? 아이고, 정우야. 내가 마누라 하나 잘못 들여서 이게 무슨 꼴이니? 돈 몇 푼 때문에 시댁 식구들 개망신을 줘? 내가 어쩌다 저런 앙큼한 걸 며느리라고 들여서. 전화기가 뺏기는 소리가 나더니 정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잔뜩 억누른 남들이 들을까 봐 눈치를 보는 목소리였다. 윤희야, 장난 그만 쳐. 무슨 오해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집에 와서 얘기하고 일단 여기 결제부터 풀어줘. 지금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결제.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번졌다. 나조차 의식하지 못한 서늘한 미소였다. 당신, 방금 긁으려던 그 카드, 한도가 얼마인지 알아? 그냥 내가 쓰는 그 일반 카드 아니야? 한도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 너처럼 월급 몇백 받는 사람이 그 카드, 내가 말을 끊고 한자 한자 또박또박 씹어뱉듯 말했다. 태성그룹 직계 가족에게만 발급되는 전용 블랙카드야. 연간 한도 없어. 수화기 너머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덤덤하게. 그리고 나 태성그룹 서 회장 딸이야. 서윤이. 회장님 외동딸. 그 카드 우리 아빠가 주신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들이켜는 소리 같기도 했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틀어막는 소리 같기도 했다. 5년이야 내가 말했다. 내 돈으로 당신들 빚 1,200만 원 갚아주는 동안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어. 오늘로 끝이야. 나 지쳤어. 그 카드 내가 회수했어. 서울까지 어떻게 올라오든 당신들이 알아서 해. 이유, 윤희야. 정우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렸다. 일단 진정하고 우리 말로 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나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전원을 꺼버렸다. 그리고 시골집 마당을 걸어 나와 찬 바람 부는 길가에 섰다. 고개를 들어 쏟아질 듯한 별들을 바라보았다. 논밭 쪽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에 비릿한 흙냄새가 섞여 있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차가운 기운으로 꽉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때 흙길 저편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다. 검은색 마이바흐였다. 별빛 아래서 차체는 묵직하고 은은한 광택을 뽐내며 미끄러지듯 내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기사가 내려 정중하게 뒷좌석 문을 열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활짝 열린 차 문을 잠시 바라보았다. 일주일 전에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죠? 기사가 잠시 멈칫하더니 공손하게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낡은 시골집을 보았다. 문틈 사이로 제사상의 향 연기가 가느다란 실처럼 새어나오고 있었다. 어둠 속에 잠긴 조상님들의 위패는 이제 형체조차 흐릿했다. 옷이 가문 조상님들, 나는 작게 속삭였다. 이제 제사상 차려줄 호구 며느리는 없습니다. 나는 몸을 돌려 차에 올랐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차 문이 닫혔다. 마이바흐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시골의 어둠 속으로, 아니 내 과거 속으로 멀어져 갔다. 3일 뒤 나는 로펌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보낸 담당 변호사는 금태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말할 때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지난 5년의 시간에서 한 걸음씩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서 이사님, 제공해 주신 증거들, 그러니까 지난 5년간의 이체 내역, 은행 입출금 기록, 그리고 녹취록들을 검토해 본 결과 장기간의 정신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가 서류 한 장을 내 쪽으로 밀며 손가락으로 특정 부분을 짚었다. 여기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펜을 받아 들었다. 펜촉이 종이 위에서 잠시 허공을 맴돌았다. 통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 아래 그 문구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소송 청구 취지, 피고 오정우와의 혼인관계 해소. 나는 내 이름을 적어 넣었다. 서윤이.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는 마치 마른 낙엽이 수면을 스치는 것처럼 가벼웠다. 그리고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재산 분할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서 이사님께서 모든 재산 형성에 100% 기여하셨고 상대방은 기여는커녕 지속적인 재산 탕진과 기망 행위를 했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분할은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네, 맞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재산 분할 영원. 그들은 단 1원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나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빽빽하게 적힌 법률 용어들이 쇠사슬처럼 지난 5년을 꽁꽁 묶어 봉인하고 있었다. 문득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너네 친정엔 돈도 없잖아. 내가 기댈 곳은 우리 집뿐이야. 이제 그녀는 누가 누구에게 기생하며 살았는지 뼈저리게 알게 될 것이다. 소장이 송달된 날 정우가 회사 로비에 나타났다. 나는 사무실 통유리창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그를 발견했다. 늘 입던 그 칙칙한 회색 점퍼 차림이었다. 며칠이나 씻지 않았는지 머리는 까치집이었고 그는 로비 입구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보안 요원이 다가가 무어라 말을 건네는 게 보였다.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버텼다. 보안 요원이 재차 경고하자
그는 고개를 들어 로비의 CCTV를 올려다보았다. 그 각도는 정확히 내가 그를 내려다보는 시선과 마주쳤다. 그는 울고 있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얼굴이 엉망이었다. 마치 버림받은 어린아이 같았다. 나는 무표정하게 그가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발버둥 치며 무언가 소리치고 있었지만 이중방음 유리 너머의 내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비서가 다가왔다. 부사장님, 로비에 저 사람 보안팀 매뉴얼대로 처리하라고 하세요. 나는 책상으로 돌아앉으며 말했다. 다시 찾아오면 경찰 부르고요. 그는 3번 더 찾아왔다. 첫 번째는 로비 정문 앞에서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중간에 부슬비가 내렸지만 그는 비를 맞으며 덜덜 떨면서도 자리를 지켰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습이 그저 쇼로 보일 뿐이었다. 두 번째는 꽃을 들고 왔다. 붉은 장미 꽃다발이었다. 핏빛처럼 붉었다. 보안 요원들은 꽃을 압수하고 그를 문 밖으로 밀어냈다. 그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하다가 다시 일어나 문 쪽으로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보안팀이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세 번째는 결국 경찰차에 실려갔다. 나는 창가에 서서 경찰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붉은 미등이 저녁 어스름 속으로 사라져 점이 될 때까지. 그날 밤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내 번호는 차단당했으니 결혼식 때 딱 한 번 봤던 정우의 먼 친척 누나를 통해서였다. 윤희야, 시어머니가 전해달라시더라. 다 한 가족인데 오해 풀고 말로 하자고. 법정까지 가는 건 서로 모양 빠지지 않냐고. 시어머니가 그동안 너한테 좀 심했던 건 인정하고 반성하신대.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신다고. 정우도 싹싹 빌고 있으니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한국법에요. 내가 말을 끊었다.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지만 가정폭력이나 악의적 유기일 경우에는 그마저도 필요 없거든요. 오해인지 아닌지는 판사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나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마저 차단했다. 태성그룹의 공식 보도 자료는 어느 월요일 아침에 배포되었다. 태성그룹 서종호 회장의 장녀 서윤이 그룹 부사장으로 공식 경영 복귀. 유통 사업 부문 총괄. 이 뉴스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했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와, 태성그룹 회장한테 딸이 있었어. 그동안 후계자 없어서 양자 드린다는 소문이 있었잖아. 다 헛소문이었네. 재벌가 딸이 신분 숨기고 살았다니 이거 완전 드라마 아니야? 전 남편은 완전 복권 긁어놓고 찢어버린 거네.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 키워주려다 온달이 너무 쓰레기라 버리고 간 스토리네. 나는 새로 꾸며진 내 집무실에 앉아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물은 햇살을 받아 윤슬이 반짝였고 강 건너편의 산들은 옅은 안개에 쌓여 있었다. 5년 전 나는 빗속을 뚫고 이 건물을 나갔었다. 남들과는 다른 평범하지만 따뜻한 삶을 꿈꾸며. 그리고 지금 나는 돌아왔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 같은 날 정우가 은행에서 해고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유는 배우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 불분명 및 품위 유지 위반. 신문 구석에 실린 작은 기사였다. 모 시중은행 대리, 개인사 문제로 면직.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흐릿하게 찍힌 뒷모습만 봐도 그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가 사업한답시고 빌렸던 사채 3천만 원의 사실 그동안 내가 몰래 갚아주고 있었다. 매달 30만 원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년을 꼬박 갚아왔던 그 돈 이제 그 지원은 끊겼다. 사채업자들이 그의 집 앞에 질를 치기 시작했다. 붉은 스프레이, 현관문 발길질, 확성기 소음. 신우이 수빈이가 SNS에 올린 영상을 통해 그 꼴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울면서 영상을 찍고 있었다.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우리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냈어. 영상 속 낡은 빌라 현관문에는 붉은 페인트로 돈 갚아라는 글자가 흉측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영상을 보다가 무표정하게 화면을 넘겨버렸다.
수빈이의 이혼 소식은 비서실장을 통해 전해 들었다. 부사장님,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40대 중반의 베테랑으로 일 처리가 깔끔했다. 전 시누이 되시는 분, 남편 측에서 어제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내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들리는 얘기로는 애초에 처가 형편이 별로라 탐탁지 않아 했는데 올케가 돈 좀 있어 보인다는 말에 결혼을 진행했었답니다. 그런데 부사장님 정체가 밝혀지고 오씨 집안이랑은 완전히 끝났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태도를 바꿨다고 하네요. 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더 보고할 거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응시했다. 오후의 햇살이 강물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유람선 한 척이 하얀 물살을 가르며 유유히 지나가고 있었다. 수빈이는 임신 5개월이었다. 그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이라니. 이걸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까? 내가 아는 건 단 하나다. 언니는 어차피 애도 없어서 돈 쓸 데 없잖아 라며 내 속을 긁어놓던 그녀가 이제 진짜 기댈 곳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죄책감 때문도 후회 때문도 아니었다. 그저 침대에 누워있으니 지난 5년의 장면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엌 구석에서 식은 밥을 먹던 나, 대출금을 갚아주며 카드를 건네던 나, 지갑 속 현금을 탈탈 털어 시누이에게 주던 나. 그때의 나는 마치 누에 같았다. 스스로 실을 뽑아 몸을 칭칭 감으며 그것이 나를 보호해줄 고치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보호막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이제 고치는 찢어졌다. 나비는 날아올랐다. 하지만 날아오른 뒤에는 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마련해준 강남 한복판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 건 난방도 안 되던 시골집 방구석이나 이곳이나 매한가지였다. 어쩌면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들도 있는 법이다. 반년 후 서울의 가을이 찾아왔다. 청담동 거리의 은행나무들이 하룻밤 사이에 노랗게 물들었다. 나는 어느 프라이빗 멤버십 클럽의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에티오피아에서 공수한 원두로 내린 커피는 향긋했고 찻잔에는 클럽의 상징인 은색 은행잎 로고가 박혀 있었다. 이곳은 연회비가 2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곳이다. 내 맞은편에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재벌가 친구들이 앉아 있었다. 5년 만에 만난 그녀들의 얼굴에는 미세한 잔주름이 늘었지만 남의 불행을 씹는 입담은 여전했다. 윤희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5년이나 그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버텼니? 지금 생각해도 미친 짓이야. 신라그룹 장녀가 마카롱을 베어 물며 말했다. 바삭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경쾌했다. 그러게 말이야? 무슨 생각이었어? 또 다른 친구가 거들었다. 근데 그 남자 요즘 완전 폐인됐다며? 빚더미에 앉아서 도망 다닌다던데. 그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반지하로 이사 갔대. 난방비도 없어서 전기장판 하나로 버틴다더라. 그녀들은 낄낄거렸다. 나는 커피잔을 든 채 아무 말 없이 테라스 밖 풍경만 바라보았다. 저 멀리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보였다. 석양에 물든 강물이 주황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법원에서 온 문자였다. 이혼 판결 확정. 사건 번호 2026가합 23. 재산 분할 0원. 문자를 보는 내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왜 그래? 좋은 소식이라도 있어? 친구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다. 그냥 정리가 좀 됐어. 오, 축하해. 오늘 밤에 파티라도 할까? 내가 아는 셰프가 이번에 새로 레스토랑 열었는데 거기 갈래? 그녀들의 수다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배경음악처럼 느껴졌다. 나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산미가 혀끝에 남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몰디브로 가는 비행기 티켓 예매해줘요. 네, 부사장님. 왕복으로 끊을까요? 잠시 생각했다. 아니요,
편도로요. 비서의 대답을 듣고 전화를 끊었다. 테라스 난간으로 다가가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해는 서쪽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다시 짙은 남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 위를 떠가는 유람선들이 하나둘 불을 밝혔다. 5년. 1800일이 넘는 시간. 화장실에서 숨죽여 울던 밤들. 부엌 구석에서 찬 밥덩이를 삼키던 비참함. 가족이 아닌 물주 취급을 받던 모멸감. 이제 정말로 끝났다. 나는 가을 특유의 건조하고 서늘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어디선가 희미한 국화 향기가 실려왔다. 안녕. 누구에게 하는 인사인지 나조차 알 수 없었다. 조금만 더 참자며 버티던 5년 전에 미련한 나에게 하는 말일 수도,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그 지옥 같은 시간에 보내는 작별 인사일 수도 있었다. 나는 뒤를 돌았다.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실내로 발걸음을 옮겼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의 서울은 장난감 블록처럼 작아졌다. 한강은 가느다란 은색 실이 되었고 빽빽한 빌딩 숲은 성냥갑처럼 보였다. 구름이 아래에서부터 솟아올라 도시를 조금씩 집어삼키더니 이내 시야는 하얀 구름 바다로 가득 찼다. 나는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몸을 깊이 묻고 눈을 감았다. 기내 방송으로 고도와 도착 예정 시간을 알리는 승무원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나는 그 소리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다. 비행기는 부드럽게 구름 위를 뚫고 열대의 섬을 향해 날아갔다. 창밖의 하늘이 짙은 남색으로 변하더니 수평선 너머로 붉은 띠를 두른 노을이 펼쳐졌다. 지상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광활한 풍경이었다. 나는 눈을 뜨고 그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다. 아주 오래전 10대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 전용기를 타고 유럽에 가던 때가 생각났다. 그때 나는 창문에 얼굴을 받고 물었었다. 아빠, 구름 위에는 뭐가 있어? 구름 위에는 아버지가 대답했었다. 더 큰 하늘이 있단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나는 그동안 더 큰 하늘을 피해 스스로 좁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기어 들어갔었다. 그곳이 사랑인 줄 알았고 가정인 줄 알았다. 참으면 복이 올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어떤 인내는 독이 된다. 어떤 감옥은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이제 나는 그 감옥을 나왔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날아갔다. 노을이 사라지고 밤이 찾아왔다. 창밖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였다. 가방에서 법원 판결문 사본을 꺼냈다. 재산 분할, 영원. 나는 종이를 반듯하게 접어 좌석 앞 주머니에 꽂아 넣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내일 몰디브의 태양이 내 얼굴을 비출 때 나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고 느낄까? 아닐지도 모른다. 상처는 흉터로 남을 테니까. 하지만 상관없다. 나를 짓누르던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은 저 구름 아래에 두고 왔으니까. 오신의 낡은 빌라에, 새벽 4시에 차가운 부엌에, 제주도 킹크랩 식당의 영수증 속에, 그리고 그 87통의 부재중 전화 속에. 나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